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지금 정치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노냐 비노냐 거기다가 배신이야 배신 한마디로 대통령은 홍콩 느와르를 찍고 계시는 중인데 어떤 정당의 당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네요. 선택을 받아야 하는 4명의 후보들은 피가 마르겠지만 백전노장이냐 새로운 청년 리더냐 정말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좋은 진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져주세요. 네, 오늘도 김 대표 강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한 주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계속 애정 공세를 펼쳐야 돼.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나 재밌는 뭐 일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김 대표. 저는 여전히 메르스 걱정에 네.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르스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네. 여성.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이제 메르스가 이제 있으면 학교가 이제 못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네. 제가 회사를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었구나. 대한민국 일하는 엄마들의 모두 공통된 특징인데 네. 그래도 학교에서 아침마다 이제 발열 체크를 하고 그걸 다 했다는 문자를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보내줘요. 이게 모든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빠르게 대응을 내려서 대응 지침을 내려서 발열 체크도 다 하고 그걸 네. 이제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도록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참 잘 뽑았어. 네. 보면. 그러게요. 이런 좋은 교육감님이 좀 오래오래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교육감님? 힘내세요. 우리가 힘내라고 응원만 하면 되는 거야? 법원 어떻게 되는 거야? 메르스 잡는 교육감님 화이팅. 네, 우리 강 작가. 저는 오히려 조금 저를 분노케 했던 뉴스를 보고 안 그래도 승질을 그냥 들어 강 작가 왜 자꾸 아줌마 성격 더러운데 막 긁고 있는 뉴스를 봤어요. 네. 알바비를 그것도 밀린 체불 알바비를 동전으로 지급한 사장 이야기였어요. 어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사람의 가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노에 아니 100원짜리 동전으로 준 거예요? 10원짜리. 트렁크에 막 싣고 왔대. 이것도 다 돈이다. 내가 돈 박박 긁어서 들고 왔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뻔뻔한 인터뷰. 일 시켜놓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알바도 그만두면 고객이에요. 이 사람아.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알바시킨 자식들 같은. 그러니까요. 다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사회가 됐다라는 생각에 집에서 아줌마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참. 인권위 제소하면 안 되나요? 네, 제가 대신 제소하는 할까요? 걸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쨌든 뭐 우리 교육감님도 힘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일하고 있는 모든 청년 알바생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정치카페 테라스 34번째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잔혹사를 파헤치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테라스에도 드디어 광고가 들어왔다. 예, 정치 카페에 묻어가던 방송 이제 자립자족하는 건가요? 네. 역시 독립경제 중요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그 당대표 후보단들이 봉화마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참배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꿈꾸었던 인간 노무현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이 팔려야 하니까요. 네. 이 만화 노무현 이 책 저자가 백무현 작가님이신데 네. 그 만화 박정희 내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 만화 박정희, 만화 전두환, 만화 김대중에 이어서 노무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전이나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한데 우리나라만큼 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화로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해오시고 계신 것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 1권 마지막 부분에 부엉이 바위에 섰던 그 최후의 모습 보면서 정말 다시 가슴이 그냥 쥐어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부제가 그의 마지막 하루라는 걸 네. 보니까 좀 네. 그러네요. 네. 그런 좋은 정치인이 또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서 또 그런 아픔들이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잘 되니까 잘 될 겁니다. 끝없는 깔때기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상반기에 수많은 화제작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네. 드라마 좋아하세요, 두 분 다? 당연하죠. 저도 여기서 뭐 강 작가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이 거의 비슷해요. 6시 반이면 딱 야구를 틀고요. 저녁밥을 준비를 하고요. 야구가 딱 끝나면 드라마를 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50분 1시간짜리 보고 내일 기다리고 이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일 어떻게 저걸 또 봐 이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해.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쫙 받아가지고 하룻밤에 막 10편씩 몰아서 보고 그 다음날 거의 눈 시뻘개져가지고 아침에 회의 가고 그러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요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을 굉장히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재밌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 드라마들이 특히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반기 드라마를 우리가 한번 총결산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무슨 예능 방송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맞아. 이거 아마 모든 방송에서 처음 하는 걸 거야. 상반기 드라마 총결산. 왜냐면 오늘 7월 1일이거든요. 그렇지. 네, 상반기 하반기도 해야 드라마 되겠네. 총결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세태 이런 것들을 한번 날카롭게 두 분의 시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내가 좀 고백할 것은 아직까지 상반기 드라마 중에 제가 몰아본 게 없다는 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이제 몰아봐야 돼. 진짜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는 올 상반기 화제작 중에 내가 가장 주목했던 드라마는? 저는 당연 펀치. 펀치. 네. 그 SBS 그 목동에 있는 거기 건물에 가면 거기에 네. 펀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촬영 장소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SBS 다 상암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목동 구사옥에 가면 그 펀치 세트장처럼 이렇게 검찰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막 몇 층에 검찰 뭐 총장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예, 그 정도로 워낙 화제작이었고 네. SBS 다니는 분들이 펀치 때문에 정말 요즘 고개 들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시청률도 네. 좋았나? 시청률도 좋았습니다. 14.8% 상반기 3위예요. 네. 그렇구나. 1위는 뭐였죠? 이니까요. 프로듀샤? 프로듀샤는 뭐야? 프로듀샤 어려워. 프로듀샤. 어려워. 나 발음이 안 돼. 프로듀사. 저는 얼마 안 되겠어요. 경상도라서 안 돼. 상반기 1위는 전설의 마녀였대요. 그래? 30.1%. 나는 정말 그 드라마는 제목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지? 못방집 PPL이 아주 대단했다. 그렇구나. 네, 펀치 얘기를 좀 더 해보시죠. 그 펀치는 그 유명한 박경수 작가 작품입니다. 박경수 작가 추적자. 네. 우리 그 누구냐 그 오빠 손현주 오빠. 정말. 그다음에 황금의 제국. 네. 나 태양사신기. 네. 황금의 제국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주인공이 고수였나요? 주인공 갑자기 우리는 석 달 전에 일을 기억하지 단기 기억.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그 보면 이제 재벌가의 이제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이제 그런 머리싸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어쨌든 박경수 작가는 워낙 유명한 작가인데 이번에 펀치는 박경수 작가 작품답게 사실 줄거리를 말하기엔 되게 복잡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죠. 어쨌든 뭐 법치국가에서 가장 공정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가장 권력의 최고위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 검사들 네. 안에서의 사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으로 대변되는 이제 두 세력의 싸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내종량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김래원이 이제 주인공인 거죠. 난 김래원 엄청 좋아요. 15kg 뺏기잖아요. 정말 너무 많아. 턱심으로 여심을 막 배드만. 그렇죠. 나 턱심으로 막 여심 턱상 막 확 들어와. 아, 정말. 그래서 이게 이 원래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이제 어쨌든 그 시한부 권력가죠. 이제 조재현이 보냈던 검찰총장의 밑에 있던 이제 김래원이 네. 이제 자기 이혼한 아내 김아중이 이제 그 이혼한 아내지만 둘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부로 나와요. 이제 딸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재현한테 김아중이 이제 펀치를 먹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데 죽을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기를 보면 검찰총장으로 대변되는 아주 강한 악. 그러나 이 악을 제거하겠다고 한 선한 편이라고 대변되는 그 최명길이 분한 사실 법무부 장관도 좀 더 덜 나쁜 놈. 더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대결이구나. 네.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제 검사 이야기. 네. 그 이야기죠. 박경수 작가가 특징이 뭐냐면 뒤통수에 뒤통수를 거듭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하도 뒤통수를 많이 날려서 그래서 제목이 펀치냐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스토리가 굉장히 막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찰 권력을 다룬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 검찰의 속살이 제대로 잘 드러난 드라마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일단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검사들끼리의 알력이라는 것도 저는 좀 흥미로웠고 네. 보통 뭐 검사 대 변호사, 뭐 검찰 대 경찰 이런 구도잖아요. 근데 검사들 안에서 이제 권력 구도가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 병역비리 얘기가 사실 여기서 되게 키포인트로 나와요. 아, 나 그 얼핏 들어본 것 같아. 그 최명길의 아들의 병역비리가 거기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 권력에 대항하는 덜 나쁜 권력도 결국 나쁜 권력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법무부 장관 윤지숙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냥 정의의 편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되게 명문가에서 잘 큰 사람인 거예요. 대대로 법조인 집안에서 아주 잘 커서 근데 이제 3대 독자인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실 병역 비리를 했죠. 브로커를 사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사실은 수하였던 김래원을 내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보면 이 펀치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가 정의의 편이면 되게 심플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드라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너무 단순한 구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재미있었고 거기 뭐 가장 명대사가 나와요. 내 인생은 왜 항상 나쁜 놈과 덜 나쁜 놈 사이에서 선택인 거냐. 그러니까 사실 정당도 마찬가지거든. 나쁜 정당과 덜 나쁜 정당만 있는 줄 안다는 거야. 근데 좋은 정당도 이제 잘 찾아보시면 거기 그러니까. 김아중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김아중이 정의당인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배울 턱선을 가진 정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래원도 결국 정의당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러면. 아니 나는 사실 그 검찰 권력을 다룬 영화 중에 정말 대한민국 영화 중에 수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당거래. 그게 이제 펀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유승범의 엄청난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권리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라는 것은 없어.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호의만 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의 정점에 항상 언제나 법을 휘두르는 검찰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이명우 PD 아내인 SBS 방한경 아나운서가 매 회마다 뉴스 그렇구나. 계속 나와요. 아이쿠 가족 드라마세.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몰입하기 쉬운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펀치가. 어려웠어요. 네,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짜장면 장면이나 소주 먹는 장면에 또 먹방으로서 저 그래서 짜장면 2번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 누가 먹고 있어? 조지현과 김래원이 막 먹어요. 아니 나 궁금해. 그 검찰들도 그런 짜장면 시켜 먹나?
대한민국에서 짜장면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뭐 거기는 뭐 스테이크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중화 요리사가 계신데 그분은 중국집 문 닫으면 짜장면 시켜 드시더라고요. 한국인의 DNA 흘러요. 이 짜장면 DNA가. 펀치 보고 남는 건 정말 짜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네. 그러면 우리 강 작가는 또 상반기에 저는 그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시청률 0.9%에 빛나는 실종 누아르 M. 아, 그거는 케이블 TV OCN에서 방송을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리고 주인공은 김광우하고 박희순. 저 박희순 좋아해요. 박희순 언니들 좋아할 줄 알았어. 정말 내 스타일이야. 여기 김광우 연기가 후덜덜해요. 정말 수트빨이. 아니 나 밤에 맨날 이제 늦게 들어가면 이제 텔레비전을 막 채널을 이제 습관적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실종 누아르 M을 예고하는 게 나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에. 괜찮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보다 덜 무서우니까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케이블 TV 드라마의 만듦새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PD도 이제 별승검 시리즈, 특수전담반 10 이런 어떤 수사물을 계속 해왔던 PD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FBI 출신 수사관 길수연이라는 이제 김강우가 있고 한국 형사 5대0 이제 박희순가 이렇게 있어서 실종 사건만 전담하는 어떤 팀을 꾸려요. 그래서 실종 사건들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그 뒤에 난 사연들을 쭉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사건이 뭐 해결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드라마스러워요. 이게 줄거리가 요약이 안 되는 게 히트치는 드라마의 특징인가요? 그러니까요. 어려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진짜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미드를 보니까 이게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즌제 제작이라든가 에피소드별 이런 것들 미드 스타일을 차용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주목한 이유는 이 드라마가 에피소드별로 가지는 주제, 소재들이 굉장히 묵직한 사회적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한 마을에서 장애 여성과 그 주변의 남성들이 어떤 폭력을 가했는가. 그리고 뭐 가출 청소년 이야기, 그다음에 신약의 부작용을 뭐 감춘 제약회사,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 변호사로서 수임을 이렇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살인 사건을 묻어버린다거나, 뭐 그리고 이제 해고, 구조조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굵직굵직하게 다뤄요. 재밌겠다. 굉장히 재밌어요. 거기서 M은 무슨 뜻인가요? 저 안 봐가지고. 보면 알아. 이거 안 돼. 말해줘. 우리는 원래 스포일러 방송이야. 어쨌든 지난번 매드맥스 이후에 우린 그거 마지막 회는 스포일러 대환영. 마지막 회는 검찰과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가 나서 펀치랑 좀 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즌 2에 대한 떡밥을 쫙 뿌리면서 또 시즌 1이 끝났어요. 아, 이게 시즌 1까지 나온 거구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즌 1의 마지막을 보면. 근데 이 드라마 내내 계속 뭘 물어보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고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이 김광우의 나레이션으로 나레이션도 어찌나 이렇게 멋있는지. 김래원보다 멋있어요? 좀 다른 결이라고 해서. 그래도 셋 중에는 박희순이야, 나는. 뭐예요? 사랑을 골고루 우리가 아주 자비로운 마음. 가지세요, 박희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당연하게 막 민주주의는 법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펀치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법을 지키는 사람, 네.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법으로 처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단하지?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펀치에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근데 원래 법을 만들어놨을 때는 법 위에 있는 사람, 법 밑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법치는 얼마나 정의롭고 평등하고 그 법 아래 모두가 공평한 것이냐, 정말 그런 세상이냐라는 질문을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주인공이 또 그것 때문에 막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회 에피소드의 제목이 인저스티스예요. 불의. 네. 그래가지고 불의도 열매를 맺고 정의도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의 열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쫙 시즌1이 쫙 끝나요. 이거 정의당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하지? 나 자꾸 오늘 하지만 시청률 0.9. 그런데 0.9구나. 일단 케이블이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사실 높은 시청률은 아니었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입소문을 타서 이게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어요. 딱 누가 봐도 쌍용 자동차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예고된 살인이에요.
근데 이 검시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인은 다 다른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해고로 인해서 삶이 망가졌다는 거. 그러면서 이 구조조정과 파업과 그다음에 해고가 그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추적해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반전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그 사건의 모든 실체를 살짝 묻어요. 다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스포일러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다 보니 좀. 근데 이거는 난 사람들한테 막 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요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케이블 TV에서 만드는 드라마가 요즘 상당히 그 질이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꼭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누구냐 김희애랑 미래 같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 다루기 힘들었던 금기시됐던 영역들도 쑥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케이블 드라마를 그러니까 사실 시청률이 잘 안 나오고 뭐 본방을 보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 뭐 안판석 시리즈도 있었고 응답하라 시리즈, 네. 위생 이런 거 사실 다 케이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첫 번째는요. 약간 심의에서 자유로운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물 같은 경우에 뭐 약간 이런 장면들이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대놓고 미드의 스타일을 차용을 하는 거죠. 에피소드, 뭐 시즌 이런 것도 그렇고 영상, 그다음에 어떤 좀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사물이나 의학 드라마도 꽤 많았어요. 뭐 신의 퀴즈 시리즈라든가.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약간 두 가지 결이 있는데 케이블 TV가 자체적으로 키운 PD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생처럼 잘 만드는 기존 지상파의 PD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근데 미생 보고 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애 안 한다고. 이게 지상파였으면 직업은 거들 뿐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강소라랑 바람이 나도 많이 삼각관계가 강하늘이랑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청률에 막 목매고 지상파 이런 그게 이제 거대한 곳들은 이게 뭐 방송사만이 아니라 기존의 성공이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생은 공중파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러브라인을 넣느냐 재벌 2세와 러브라인 삼각관계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히트를 쳐본 자기의 성공 경험을 가진 곳들이 변화를 먼저 시도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케이블은 그 기존의 성공 방식이 없으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변방에서 치고 나오는 건가? 어떻게? PD들의 어떤 이 묵직한 자기 스타일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드라마 이외에도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를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보지를 못하고.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풍문으로 들었어. 당연히 풍문으로 들었어. 네. 도대체 뭐 어떤 드라마였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풍문으로 들었어는 그 안판석 월드가 지상파를 진출한 거죠. 아내의 자격, 미래 이런 걸 찍었던 이제 고 JTBC에서 했었던 게 고 작가진과 배우진이 그대로 이제 지상파로 오면서 코미디까지 갖추었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그렇군요. 그게 약간 코미디, 블랙 코미디. 실제로 안판석 PD가 이 드라마 제작하기 전에 한 인터뷰에 보면 이 드라마는 코미디다라는 얘기를 아예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풍자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별로 없는데 풍자 드라마로서 굉장히 수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 작가님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네. 그거 또 몰아보게 해야 되는 건가? 네, 미치겠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레디컬한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되게 굉장히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류 사회, 그러니까 이제 한송이죠. 법무법인 한송의 대표인 마치 김앤장 같은. 김앤장이 실제로 모델이고 이제 김앤장 그 집안의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이 이제 평범하지 않죠. 뭐. 평범하다기엔 굉장히 머리 좋은. 그 드라마에서 외계인이라고 표현되는 서민. 서민인 이제 여고생 서범이라는 친구랑 사랑을 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여자애가 고화성. 네, 고화성. 네. 그래서 이제
사고 친 거죠. 아들이 사고를 쳐서 이제 이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고 그 며느리죠.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집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큰 축은 이 한송의 법무법인 대표인 이 유준상과 그 아내로 예. 대표되는 그 갑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집안에 있는 온갖 가지 이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서범의 부모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이 갑과 을의 대결이죠. 이 근데 풍문을 뭐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갑질도 갑질인데 새로운 신종어가 있더라고요. 을질이라고 하는. 네네. 그거는 어떤 말인가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을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그 자기 딸이 이제 굉장히 부잣집에 어쨌든 아. 시집을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든가 아. 뭐 그리고 그 서범이라는 캐릭터의 그 고화상이 연기한 걔가 이제 둘째 딸이에요. 첫째 네. 딸이 이제 언니가 있는데 얘가 이제 사돈 댁의 백으로 이제 취업, 아나운서가 네, 취업이 하고 싶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그들도 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을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신분 상승을 꾀하는 거죠. 예. 뭔가 그 이제 거대한 상류 계층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질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갑이 되지 거죠. 그 을질에 대해서는 뭐 갑질뿐만이 아니라 을질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제 안반석 PD의 아예 말 중에 있었는데 그 을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비루하고 뭐 을조차도 결국 권력을 탐하고 그게 을질이냐. 뭐 근데 이제 누가 트위터에 그런 말을 썼다는데 그게 아니라 을이 계속 을의 위치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순간 발동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위치 있기 때문에 사실 갑하고 딜을 할 때 예.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 그렇죠. 자체가 을의 위치에 자기를 계속 두려는 순간 을질이 발동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은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이제 이 드라마가 상류층 그것도 초상류층들의 어떤 속살을 드러내면서 한마디로 상류층들의 속물근성을 막 네.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는 둘 다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김앤장 같은 굉장히 대형 로펌의 대표이지만 집에 오면 탈모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막 해서 머리 두피 마사지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근데 이 안판석 월드의 특징이 뭐냐면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비서,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 하나하나까지 다 보여주는데 그 며느리 그러니까 서범이라는 캐릭터의 부모님이 보여지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내 딸 좀 시집 잘 보내가지고 어떻게 좀 장사라도 뭐 빌딩이라도 하나 뭐 여동생 이렇게 이런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한 모습들이 막 나오는데 불편하면서도 아 저게 현실이지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속물근성이라는 게 그 상류층의 가정에서도 보여지고 그 서범이라고 대표되는 서민층의 가정에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 이제 그 대표의 남편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 왜 그러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죄 짓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당당한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 풍문으로 들었어 제목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왜 제목 풍문으로 들었어로 했을까? 사실 못 찾았는데 이제 기획 의도에 잠깐 보면 우리가 상류 사회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권력층. 그러니까 1% 0.1%의 권력층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부리고 일상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접할 수 없으니까 직접. 근데 그거를 다 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판석 PD가 계속해서 상류 사회를 다루는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되게 약간은 정의롭기도 하고 뭐 이런서 약간의 괴리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왜 저 PD는 왜 저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한테서 세상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안판석 PD가. 여기 보면 정말로 섹시한 선동이 나와요. 그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이 고화성이 집을 나와요. 친정으로 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손주 바보인 시아버지가 보러 와서 이 어린이집 시설에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또 지원하고 자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화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선이나 기부가 아니라 당신같이 힘이 있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 정치적인 네. 드라마인데. 근데 이 드라마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물론 결말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약간의 속물근성처럼 보여지는 고화성의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막 이게 너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라고. 너 지금 현실을 보라고. 가난하고 미혼모고 편의점 알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만 없지. 아빠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 삼촌이 생각 없는 걸 부모 마음으로 퉁치지 마요.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훅 찔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서범의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어디지?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그 홀로 키우는 보육 프로그램 신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를 이제 해결하고 신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되게 눈여겨봤어요. 보통 드라마 같으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기저귀는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사회 안전망이 있고 그 신청하고 이런 장면을 사실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저런 장면들이 좀 자주 보이면 좋겠다. 네. 아니 저는 그 풍문으로 들었어를 풍문으로만 들으면서 아, 왜 드라마 제목이 저거였을까?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상을 좀 해본 거예요. 저도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라는 제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지금 생각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내내 뭐가 나오냐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상류층 사회 안에서는 네. 투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니네 집에 어제 부부싸움 했다며 뭐 병원 뭐 의사가 달려왔다며 뭐 네가 이번에 그림 샀다며 이런 속살 이야기가 다 떠드는 찌라시처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풍문으로 다 공유되는 사회 같은 느낌이야. 나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한참 우리 사회가 엄청 산업 사회로 발전해 나갈 때 이 소위 과시적인 소비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막 이 가슴팍에다가 어떤 그쵸. 브랜드가 대문짝만하게 이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브랜드를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초상류층 사회는 옷에 절대 브랜드 딱지가 안 붙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저거는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누구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만 알아볼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옷을 입는다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 이제 고화성의 남편 그 김현장 대표의 아들인 이준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또래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2세, 3세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부모 세대의 그런 어떤 상류사회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약간 이제 오리가 떠가는 것처럼 밑에서는 약간 지저분하지만 위에서 우아한 척하는 삶을 촌스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뒤집고 계속 반항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통쾌하게. 그게 약간 좀 세대를 걸으면서 그 부모 세대가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은 교양과 품위와 우아를 거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적으로 계급이나 권력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싸움을 걸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있죠. 거기서 이제 유준상의 아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면서 너는 상류층이니까 티나지 않게 해라.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런 거를 교육시켜서 사실 보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서범아와 연애를 하게 된 데는 사실 유준상의 그런 교육 방식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선을 그으려고 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체가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풍문으로 들어서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만드는 뭐 이런 함의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김현장 얘기를 뭐 제가 뭐 법조계 출신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김현장이 사실 되게 특이한 게 법인카드가 없는 데잖아요. 그래요? 네, 법인카드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이지만 법인카드가 없고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모인 형태처럼 운영돼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설정이 그렇게 그렇죠.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재계 출신들 그리고 이제 관료 출신들의 이제 고문들이 이제 100명이 넘고 근데 그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현장이 고문으로 온다. 그럼 이제 4억, 5억을 주면 그거를 주고 그냥 그 안에서 자기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세금이든 뭐 기사 월급이든 자동차비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저도 김현장 말만 들었지 그거를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고 법인카드 안 쓰면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김현장에는 그런
그 나름대로 레스토랑이나 바 같은 게 딸려 있을까? 그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기사가 나와 있고 그래요? 네, 김앤장의 자문을 얻어서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네, 있죠. 신기하네. 네, 근데 대표님 방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네, 거기 나와요. 네. 또 몰랐던 이런 얘기는 노유진 분들이 더 재밌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저는 이 드라마의 결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에 이 을들의 연대와 생활학문 투쟁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갑을 외롭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제 마지막 결론이. 근데 그게 판타지다, 뭐 저런 거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되게 많았는데 판타지인 것도 인정하지만 저것이 정답인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꼭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대대손손 그렇게 꼭 세습해야 된다라는 이걸 어떻게 깨야 되지? 인간의 본성이야. 세금으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제도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꼭 본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나는 너한테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까 더 이상 너에게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다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지. 드물죠. 아유, 넘어갑시다. 드문 사람이 제도가 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얘기를 해봐야 될 드라마는 아무래도 직업 전문인들, 우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인들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뭐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들의 삶을 다룬 피노키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국 PD를 다뤘던 프로듀사. 내가 그렇게 발음이 안 되는 프로듀사. 네. 이 2개 드라마도 사실 사자 직업인 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 사자 대사에 직업인가. 우리 아들 사자라고 프로듀사라고. 아무튼 이 2 드라마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피노키오는 보지를 못했고 프로듀서는 밤에 누워가지고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승찬이가 그네줄을 확 당기면서 심쿵하게 기습 키스를 하는 장면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났잖아요. 아따 달달한 거. 왜 나의 젊음에는 저런 장면이 없었을까를. 아니 아직 안 오신 거죠? 네, 기다리세요. 그네가 안 땡겨와 무거워가지고. 그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날 수가 없어. 뒤에서 짝대기로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저는 그거 보고 남편한테 어머 자기야 김수현 닮은 것 같아라고 했다가 그런 정신 차려. 그런 드립을. 죄송합니다. 네. 좀 이 드라마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피노키오는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를 안 했다가 상당히 맞아요. 기대를 모았고 프로듀서는 처음에 사람들이 우와 그랬다가 에이 저 뭐야 이런 또 평가가 나왔어요. 이 두 드라마의 이 차이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일단 피노키오 작가가 박혜련 작가인데 전작이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였어요. 제가 배우 이종석을 굉장히 이종석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 작가는. 네. 박혜련 작가의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이종석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직업을 다루다 보면 직업은 거들 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장사는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그리고 많은데 맨날 밤마다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 그 다음날 아침 피곤할 것 같아. 아유 술 먹고 자고를 하다가 어쩜 이렇게 피부가 쌩쌩해. 그리고도 성실하다. 참. 네? 이 드라마는 전작에서도 보여준 어떤 이 법, 변호사, 뭐 이제 사적 복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그 작가가 생각한 것들이 조금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남자와 여자와의 로맨스, 달달함도 놓치지 않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드라마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요. 피노키오 증후군이라는 가상의 병을 앓고 있는 박신혜.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딱꼬치를 하는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선정적 보도로 인한 언론 피해자인 기하명 혹은 최달포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사랑하면 하는데 직업이 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끊임없이 기자란 직업이 무엇이고 뭐 우리 언론이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막
대놓고 물어보는 드라마였다고 그러니까는 생각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한테 계속 던지는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종석의 아버지가 소방관이었는데 잘못된 이제 보도로 인해서 매장당하죠. 언론에서 매장당하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종석이 우연히 항상 이 작가의 드라마 그것이 우연히 이제 박신혜와 같은 집에 살게 되고 박신혜 엄마가 사실은 그 이종석의 아버지를 이제 거의 이제 생매장 시킨 잘못된 기자로 나오고 이들이 크는 거죠. 구조는 참 막장 비슷하네. 그래서 이종석이 처음에는 기자라고 하면 이제 정말 막 치를 떠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박신혜를 좋아하는데 박신혜는 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원수 집안끼리 만난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맨스와 이 언론에 대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로미오와 줄리엣 잡았다니까요. 모드도 있고 어찌나 달달한 장면들이 많았는지.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기사들이 다뤘지만 이제 기레기들의 양심 고백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 현실의 사고와도 닿아 있는 장면이 많아요.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이 죽는 걸 내버려 두고 혼자 도망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는 걸 봤다라는 인터뷰가 나오면서 그 아버지가 사실은 사망했지만 막 이제 언론의 그 몰이에 당하면서 가족이 파괴되거든요.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서해 페리오 사건 때 선장이 혼자서 도망갔다라는 인근 섬 주민의 제보가 있었고 그걸 방송이 인터뷰를 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희대의 오보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경찰은 그 언론 보도만 믿고 그 과실치사 혐의로 진명수배도 내렸어요. 그런데 5일 뒤에 그 선장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정말 그 언론사 앞에서 울고불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모티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그 엄청난 언론들의 오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월호 문제를 유병헌 문제를 끌고 가면서 여기서도 드라마에서도 그게 나와요. 친구인 경찰이 이제 그런 다시 언론의 선정적 보도의 피해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제, 어떤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다 덮어준 채 대중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뉴스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딱 그 아이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실제로 유병헌이 그랬잖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 언론이 이 회장님의 신출기모란 국토대장정을 생중계하며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백골로 더운 잠바 입고 스ኳ알렛 먹다가 비료푸드 위에서 자살한 걸로 나온. 그러니까 제가 그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3일째부터 TV조선을 계속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TV조선이 세월호 문제를 잘 안 다루다가 갑자기 유병헌의 뭐 과거 행적에서부터 저자에게 돌을 던져 24시간을 그거를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별장 구조, 뭐 무슨 옷을 즐겨 입었나 뭐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권력이 지금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무 그때부터 막 소름이 돋기 시작했는데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사건을 제가 올해 드라마는 이제 몇 년간 한국 드라마 중에 단연 손꼽 피는 작품 중에 하나가 드라마 9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향을 태우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뜯어고쳐서 현재까지 바꾸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유병헌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유병헌이 향을 태워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에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현재를 뜯어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 그 더위에 잠바를 입고 아니 얼마 전까지 별장에 있었더니 백골화돼서 발견되고 생수도 가려 드신다는 분이 소주병이 나오고 친절하게 스ኳ알렛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없이 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뭡니까 음모론 이런 것들이 또 확산되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결국에는 유병헌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분노는 사그러지고 유병헌의 아들과 그의 미녀 호위무사 이런 선전적인 뉴스만 남잖아요. 이 드라마에서 그 선정적 보도의 여왕인 송차옥 그 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는 팩트를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중이 원하는 것은 임팩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팩트보다 중요한 게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대중은 분노를 유발하는 걸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또 정의롭게 물어보죠. 임팩트에 집중하시다. 팩트를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막 그런. 근데 거기 피노키오에 보면 굉장히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피노키오 증후군이 거짓말하면 이제 딸꾹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 사건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인 얘기가 제보자 중에 한 명이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언론사 이제 입사하면서 방송국에서 이제 단체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주인공 이정석이 이제 막 분노하면서 하는 말이 그 박신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 몰랐다.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말했을 뿐인 거 아니냐. 근데 이정석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죄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100% 믿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더 신중했었어야죠. 당신이 피노키오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진실일 거라고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 가지는 것들이 사실 그런 거죠. 언론이나 공공적 스피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공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이 진실이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무시하고 떠드는 사람이 기자가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을 보니 알겠다라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언론의 역할도 너무너무 저는 이 피노키오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이종석 박신혜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술을 먹어야 하나 잠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는 결혼해놓고 이종석 연애하는 거 가지고 왜 난리야. 아까는 김강호라면서요. 팬심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대상을 바꿀 뿐이에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지상파 뉴스가 많이 망가졌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MBC 8시 뉴스가 이제 사실 메인 뉴스인데 여기에 무슨 꼭지를 방송을 했나 찾아서 적어왔어요. 여드름 그냥 두면 흉터. 사랑에 빠지면 예쁘고 건강하다. 하얀 얼굴 빨리 늙는다. 기린 18번째 출산. 비 오는 날은 소시지빵. 얼룩말, 얼룩의 비밀 밝혔다. 거의 동물원 수준이고 이건 임팩트도 없어요. 아니, 실제로 이 정권 들어서 동물원에 자주 카메라가 나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인간살을 안 다루려다 보니까. 동물살을 다루려고. 이게 원래 팬과 안티는 습자지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사생팬이 되게 많아요. 김정은 눈썹 왜 밀었나. 이게 MBC 뉴스 꼭지예요. 엄청 재밌었던 거 있었잖아. 그 TV조선에 이렇게 몸 퉁퉁하신 앵커분. 그러면서 뒤에 김정은 살쪘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아니, 이건 임팩트도 없고 동물원 소식에 가까운 알통 굵기에 따른 신념에 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정말 기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피노키오가 한참 진행될 때 제가 예전에 대변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자들하고 밥을 먹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듀서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자기들의 얘기를 너무 프로듀서? 프로듀서가 피노키오? 피노키오.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아무튼 피노키오를 보는데 자기들의 실생활을 너무 잘 그대로 보여주는 드라마다. 너무 재밌게 봤다. 근데 그 실제로 작가가 그 기자들을 취재를 굉장히 꼼꼼히 했던 그런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피노키오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기자인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자조적인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모 본부의 사람이 소주를 마시면서 정말 지금 기자들이 그 드라마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대한민국 언론이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거기 이렇게 딱 대놓고 YGN과 MSC라는 두 개의 방송사가 하나는 YGN 유기농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MSG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선정적인 뉴스를 하는 것과 이제 그냥 담백하게 뉴스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는 YGN 같은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있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훈훈한 기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런 기사를 볼 때가 제일 깝깝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 어떤 글이 화제가 됐다. 요즘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상황이 왜 벌어졌고 분석을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전부 따옴표로 기사를 쓰는. 기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편 네티즌들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우라카이 기사들. 그 피노키오에서 저는 그 방송사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시험 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았는데 아까 그 장면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고양이였나? 고양이 그 새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기사 보도를 해라, 리포트를 해라라는 장면이 나와서 4명이 서서 그 장면을 보는데 다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뭐 공격한다. 또는 사실이 없는 어미 새는 뭐 근처에 있는 아기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저항합니다. 이런 말. 근데 팩트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다가갑니다. 날아갑니다.
취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네. 거기 나와요. 네. 근데 그런 덕목들이 맞아요. 사실 저는 언론사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 9월 22일부터 뉴스룸이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약간 미드의 뉴스룸을 좀 차용하는 그 이제 포스터와 티저가 있었는데 네. 그때 손석희 사장 이게 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티저에서 손석희 사장이 했던 그 멘트가 뭐냐면 진실이 뉴스가 됩니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사실 지금 뉴스룸이 어떻다는 평가를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그게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진실이 뉴스가 된다는 거, 정말 그걸 그대로 보여달라는 것. 세월호 때 끊임없이 손석희 앵커가 던졌던 왜라는 질문. 이 화제가 됐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생각해요. 조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현장에 취재 나오는 기자들한테 이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네. 이 기레기들아 가 막.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언론을 변화시키는데 별 도움 안 된다고 봐요. 그럼요. 예, 오히려 이 문제의 정점에 있는 이 권력 구조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언론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안을 내면서 어떤 그런 시민 의식들이 모아져서 정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다 그런 데서는 굉장히 무기력하면서 현장에서 그냥 기자 한 명 공격하고 이러는 걸로 만족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 좀 드리고 지난번에 김준혁 PD 오셨을 때도 말했듯이 그 시스템 고리 이런 것들을 끊는 게 중요하죠. 네. 뭐 프로듀서 얘기 뭐 안 하면 약간 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예. 해야 됩니다. 그건 직업은 거둘 뿐이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참 그 우리가 처음에 정말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연예 드라마로 흘렀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저는 이게 그 스타를 키우는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아이유 예, 그 이면을 좀 드러내 볼 수 있었던 변대표. 특히 변대표 문제 우리 그 노유진의 노회찬 그 진행자분께서 우리 박 대통령과 닮았다는 변대표인데 너무 예쁘잖아 변대표가. 너무 칭찬하신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아무튼 그런 변희재면 불러. 오프 더 레코드를 해주세요. 네. 우리 또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넘은 건데 갑자기 막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제재를 막 만들 수도 있어. 조심합시다. 들어와. 네, 뭐 그래서 프로듀서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 그 대목이 나오는데 백승찬 PD가 네. 막내 PD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내니까 별의별 짓을 다 시키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프로듀서가 이제 방영되면서 뭐 실제 방송국에 일하는 작가들이 뭐 이 드라마 어떻게 봤나 이런 뉴스 나오는데 거기 그런 인터뷰가 나와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공채 PD에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 공채 PD는 결국 제가 입봉하고 메인 PD가 되고 국장이 될 사람인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막내 PD라고 해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사실 뼈 아프거든요. 네. 왜냐면 작가는 그런 작가가 맞아요. 없잖아요. 네. 막내 작가가 언젠가는 대작가가 돼서 작품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이런 존재로 인식이 되면 절대로 방송국에서 그런 문제 없겠죠. 그 첫 거의 앞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차태현이 그 작가들 모아놓고 이 프로그램 네, 접는다고 술 했을 때 마실 그 작가들이 따로 가서 2차 가면서 술 마시면서 누구는 울고 누구는 막 전화해서 무슨 작품 새로 하신다면서요. 뭐 우리끼리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쟤들이 우리 챙겨주는 거 봤어 하는 그 포장마차 씬이 나오거든요. 정말 몇 년 전이었던가요? 그 SBS 목동사고 꼭대기에서 막내 작가가 네. 투신 자살했던 그러면서 남긴 유서 굉장히 저는 이것도 이제 그 방송국 안에서도 이렇게 계급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새롭게 좀 근데 실제로 기획 의도를 보면 고학력 허당 스펙들에 대한 예. 얘기를 다루겠다였잖아요. 뭐 저는 프로듀서 얘기가 사실 뭐 방송국에서 고생하는 PD와 작가 얘기가 새삼스러울 거 있나라는 점에서 그거는 뭐 그런 포인트를 잡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디테일은 좀 더 강하게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시청자들은 그 이제 직업과 사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미생 뭐 이런 드라마들로부터 충분히 어떤 높아진 상태에서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드라마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유가 훨씬 더 마음을 울리죠. 아주 열 몇 살 그러니까요. 때부터 그렇게 일을 했었어야 했던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사실은 노동 강도가 너무 세. 그 아이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돌의 삶이 네. 어떤 것인가는 아이유를 통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지만 직업 드라마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시청자들이 별로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물론 뭐 김수현 좋아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야 보겠지만 뭐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 가지 드라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뭐 많은 드라마들 결국 이제 이 마담은 다시 몰아보기를 할 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우리 뭐 대통령 각하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우리 뭐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아주 뭐 확신을 하시던데 그 삶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몰라요. 나는 그분들이 그냥 그렇다면 그러는 줄 알고 그분의 취향을 잘 모르겠어서 사실 뭘 추천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추천해 봅시다. 요즘 뭐 하는 어머님은 내 며느리 같은 아침 드라마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달달한 로맨스물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꼭 그분이 좋아하는 걸 추천할 이유는 없어. 아니 뭐 취향 좀 보고 좀 뭐 진지하게 저는 직격탄을 날리면 풍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유준상한테 충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애들을 가르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두 자제를 가르치는 이제 과외 선생님이 이제 이런 충고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아드님을 키울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아드님이 한 송을 물려받길 바란다면 바뀌어야 된다. 뭐 대표님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커넥션으로 다 이끌어와서 다 이렇게 나와요. 노땅들하고의 권력 관계로 일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러면 당신 아들이 또 70, 80 먹은 노인들과의 커넥션으로 한 송을 이끌어 나길 바랐냐.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대한민국 그렇게 갈 수 없죠. 뭐. 보셔야죠. 저는 역시 실종 노아렘을 추천하고 싶은 게요. 꼭 6번째 에피소드 예고된 살인, 해고와 구조조정이 어떻게 삶을 망가뜨리는지 그게 언니가 그렇게 부르짖는 뭐 경제성장, 소비진작 이게 실제적인 임금과 고용 안정,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검찰 비리와 꼬리 자르기가 나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검찰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최근에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언니는 혹시 검찰이 본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존재의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검찰은 언니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희화와 풍자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런지. 언니의 지성을 믿어요. 그리고 아직? 사실 풍자극은 풍자의 대상이 이해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도 모를까. 그냥 뭐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저는. 예, 우리 뭐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성찰을 하시는 거는 기대 별로 안 하지만 하반기 기대작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진짜 하반기에는 정말 바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드라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네, 제일 먼저 이 작품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 한국에서 방송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이게 일본의 원작인 심야식당 7월 4일부터 SBS에서 방송됩니다. 너무 좋아. 나 그 심야식당 그게 한 30분짜리 드라마잖아요. 짧죠. 하루에 20개를 본 적이 있어요. 토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아유. 쉬지 않고 나중에 토하는 줄 알았어. 네, 마스터가 이제 김승우 캐스팅으로 아마 됐고, 뭐 첫 번째는 심혜진인가가 나온다고 이제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님. 관건은 그걸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시민, 밤을 살아가는 약간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일본 원작에서는 스트리퍼, 그렇지, 게이, AV 배우, 트랜스젠더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한국화해서 잘 녹여내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성장 드라마를 했었던 황인래 연출이니까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JTBC 삼성방송국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 있습니다. 이건 박수 쳐야 돼. 그 주인공이 저기로 됐다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좋아하는 그 누구냐 키 크고 지현우. 네. 어쨌든 이게 사실 노동자 노조의 교과서라고 불렸던 작품이잖아요. 웹툰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걸 사실 제2의 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화제의 작품이 두 번째 송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정도전의 작가 정현민 작가가 짝짝짝짝짝짝 우리 이분 한번 부르자. 한번 오시면 부르자. 정말 통했어. 짝짝짝 짠. 정현민 씨 나와주세요. 이분이 또 보좌관 출신인 저 드라마 작가로 유명하셨잖아요. 어셈블리라는 작품을 하신답니다. KBS에서 7월 15일부터 방송을 하는데요. 네. 용적봉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겪는 이야기들. 거기 초보 국회의원인 거죠. 그렇죠. 그 초선, 그러니까 그게 스틸컷 같은 게 촬영장 씬 같은 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빨간색 단결 투쟁 조끼를 입고 계신 정재영 배우의 모습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석의 코스를 밟아온 엘리트 국회의원과 이 노동자 출신의 초보 국회의원의 무슨 아무튼 또 거기에 또 러브라인이 형성되겠죠. 장관이 또 나온다고. 아니 하던데.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야당 여당 그래 그 최악의 드라마. 신하균이 나왔던 정말 정현민 작가는 그런 로맨스는 안 심어주겠지라는 기대가 근데 있어서 나 걱정돼 사실. 그럴까봐. 그리고 그 국회를 다룬 드라마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별로 없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정치 드라마 네. 탄탄하고 제대로 되면서 이렇게 설마 로맨스는 안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 어셈블리. 제가 이 어셈블리를 너무너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제3당이 나온대요. 아 정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는 줄 알고 있거든. 3당이 있는 줄을 몰라 잘. 근데 3당이 2당이다라고 열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저는 자신 있어요.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은 당이 3개가 있습니다를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당에 와가지고 뭘 찍어갔대. 그래서 4당, 5당까지 있다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 정말 기대돼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작품이 또 하나 있어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SBS 드라마인데 그 조선 건국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남투를 다룬 거라고 하고 정도전 역에 김명민이 캐스팅이 됐는데 이게 네. 뿌리 깊은 나무의 PD와 작가가 만나서 그 프리퀄로 만드는 거라고 해서 저는 뿌리 깊은 나무 재밌게 봐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정도전 이후에 침체된 사극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 참 제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이거 어떻게 같은 날 하면 안 될 텐데 큰일 났네. 아니 이것도 몰아봐야 되겠다. 아니죠. 하나는 SBS, KBS, JTBC 이렇습니다. 예. 방송국은 다르네요. 심야식당의 이 코바야시 카오루의 이 캐릭터를 그러게요. 김승우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도 참 여러 가지로. 예. 저는 그 심야식당 보면 예전에 압구정동에 새벽 4시에 갔다가 거의 미용실을 열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20대였는데 그러니까 그 일대에 언니들이 밤에 일하러 가기 맞아요. 전에 머리하러 가니까 그 미용실은 밤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반에 11시쯤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머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쓸쓸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화려한 미용실에 그때부터 젊은 언니들이 와서 머리하고 가는데 이제 일터 나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묘한 게 있었는데 심야식당은 사실 그 맛에 보는 건데 네. 그게 좀 잘 살면 좋겠네요. 그 미용실 안에서는 흡연도 되고 다 벤츠 렌트카 타고 다닌다. 벤츠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드라마 얘기를 쭉 해봤는데 우리 김 대표와 강 작가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라마란? 드라마는 저한테는 그 시뮬레이션 게임? 네. 뭔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동화를 잘해서 좋은 드라마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회의할 때 말투가 달라져요. 네. 흉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드라마가 점점 더 그런 강도를 보여준 드라마 더 인기가 있잖아요. 로맨스가 완전히 상반기는 다 망하고 망했죠. 우리 어려운 드라마들만 되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제 드라마를 단지 그냥 뭐 킬링타임용 달달한 거 판타지만 쫓지는 않는다 이런 네.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 이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윙 같은 거였거든요. 정치 말고 정치인 스텝들을 좀 다룬 드라마. 이번에 거기서도 어셈블리에서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니까 네. 사실 정치의 중요한 문제. 저는 정치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외의 다른 나라의 사극들도 좋아하고 드라마가 나에게 무엇이냐라고 보면 사실 판타지이기도 하죠. 멋진 사람들이 나와서 달달하고 가슴 절절한 사랑도 하고 저는 드라마 보면서 막 몰입하거든요. 같이 대화도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거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드라마를 보면
사랑과 전쟁 이후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가까이에 의외로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과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내 삶을 저 배우들 그런 드라마로 대입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가끔 해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자기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저는 요즘 로맨틱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날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 아줌마가 납니다. 네. 네, 사람들은 뭐 드라마 같은 세상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 드라마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이제 정치의 얘기도 다루고 또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또 심야식당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이웃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볼 수 있는 그런 재미, 이런 재미들을 함께 느끼면서 하반기에 모든 힘없는 약자들의 연대와 건승을 위하여. 네. 어머, 오늘 멘토로 떳떳하는 날이야.